1, 2, 3번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1, 2번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하는 문제였고, 3번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1, 2번은 같은 내용이죠.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 그럼 지분금융은 남의 돈을 내 돈처럼 투자받는 형태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 뭐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리츠 또는 펀드 또는 일본에 있는 것처럼 주식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지분금융에 속하고, 3번에 있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MBB가 아까 MBS의 한 종류였잖아요. 그럼 얘는 저당 유동화 증권이니까 얘는 저당이 설정되는 걸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죠. 그럼 저당이 설정된다는 건 부동산 담보로 남의 돈을 빌리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고, 2번은 푸는 방법이 일단 기억에 있는 조인트 벤처랑 뭐 리을에 있는 공모의한 증자가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미음번에 있는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의 형태라는 걸 찾아서 지분금융이 아닌 거 골라내셔도 되고, 아니면 니은에 있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 이걸 그 영어 약자로 바꾸면 뭐예요? ABS예요, ABS. 그럼 아까 배웠던 누구랑 MBS랑 한끗팔 차이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ABS라고 할 때 이 A는 에셋이라고 해서 자산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면 얘는 내가 누군가한테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되돌려받을 뭐가 있는데, 채권과 같은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어쨌든 유동화시키는 증권인 거고, 이 자산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주고 되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ABS가 더 넓고 MBS는 ABS의 한 종류예요. 그럼 아까 MBS의 일종인 MBB가 부채금융이듯이 ABS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채금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 더 읽을 필요 없죠. 주택상환 삽채잖아요, 삽채. 그럼 삽채를 써서 남의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이 부채금융인 거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은 지난주에 배우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뭘 구해보세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는 거죠. 그럼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때는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리가 두 가지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뭐 LTV와 DTI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제 문제에서 대출 승인 기준, 그래서 LTV와 DTI가 주어져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는 식? 대출금 구하는 식 도출해 내시면 되지 뭐. 그래서 LTV 가지고 대출금을 어떻게 구했다? 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가치에다가 뭘 곱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LTV를 곱해서 구했었고, 그 다음에 DTI를 이용해서 대출금 구하는 식을 만들어내면 일단 위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원리금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금은 나의 연간 소득에다가 뭘 곱한 거? DTI 곱한 거에서 기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뭐는 빼버리고 이자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원리금 구한 걸 뭐로 나누면, 저당상수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대출금 구하는 식이 된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얘는 DTI, LTV를 구하는 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이용해서 뭘 구하는 식? 대출금 구하는 식 외우라고 한 거. 그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는 이 식이 생각나면 푸는 거고 생각 안 나면 틀리는 거지 뭘. 그러면 일단 식이 생각나셨으면 그 식에 들어갈 값들을 찾으면 되죠. 그럼 일단 부동산 가치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A 소유 주택이 3억짜리이기 때문에 LTV는 얼마까지로 제한한대요? 60. 그 다음 이 사람 소득이 얼마래요? 위에 주어졌잖아요. 연소득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DTI는 얼마를 주어졌다? 40%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기타 부채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없으면 영원이지 뭘. 저당상수 얼마를 주어졌어요? 0.1. 그럼 지난주에도 풀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그래서 계산식 외우고 있으면 푸는 문제. 그럼 이거 하면 얼마? 1억 8천. 얘는 계산하면 5, 4, 20이니까 2천만 원을 0.1로 나누면 2억이죠. 금액이 이렇게 다를 때는 꼭 뭐가 하나 더 주어질 거다. 두 가지 승인 기준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럼 그 말이 뜻하는 건 그 중에서 적은 돈 빌려준다. 그럼 이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 1억 8천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냈다 그래서 올해 안 나온다? 아니에요. 이건 작년에 냈지만 올해도 또 내요. 조금 더 어렵게 내겠죠. 올해 냈던 거, 그러니까 작년 냈던 거보다는. 4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우신 내용인데. 1번. CD 금리가 상승하면 이 CD 금리가 일종의 뭐로 사용될 수 있다? 기준금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CD 금리가 올랐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기준금리 오르면 그걸 기준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될 거다? 상승.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변동금리의 대출이자율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번은 틀렸고. 2번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누가 이자율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고 그랬죠. 그럼 2번은 빠졌네. 틀리신 분은 왜 틀리는 거예요? 한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기서 주어. 고정금리가 주어예요. 고정금리가. 그래서 고정금리가 누구보다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높다예요. 그럼 2번은 그래서 맞았죠. 3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그럼 돈 빌리기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쉬워졌어요. 그럼 돈 빌려서 뭐 하러 가실 거예요? 집 사러 갈 테니까 수요 증가하겠죠.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 그럼 지금 고정금리를 묻고 있죠. 그럼 뭐가 생각나셔야 돼? 지금 묻고 있는 게 3번 상황인지 4번 상황인지. 그럼 얘는 3번이다 4번이다? 3번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얘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3번 상황에서는 어떤 일 벌어져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그랬고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 가져갈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은행은 이익이다 손해다? 당연히 손해고 차입자는 남들은 이자를 높아져도 내 이자율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5번 LTV 비율이 높아진다. 그럼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 빌려주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많이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같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그럼 위험이 커지니까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돼? 높아져야지. 그럼 맞는 건 누구만? 2번만. 중요한 건 4번. 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 이거는 개념 물은 거잖아요. 개념.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 그럼 뭐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주체가 누구예요?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건 누구예요? 최증식밖에 더 있나? 최증식이 없으면 점증식 찾으면 돼요. 그다음 B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은 맥이 동일하지만 그만 읽어도 되죠? 뭐가 동일하대요? 원리금이. 그럼 이게 뭐요? 원리금 균등이지 뭘. 그 답은 3번. 그럼 이런 걸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맞추라고. 틀리면 내년에 또 만나야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건 틀리면 큰일 나요. 3번 같은 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계산식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안 푼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5번 같은 건 틀리면 큰일 나지. 개념 물은 거잖아요. 6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본다.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그럼 기억번. 상환 첫 해. 그럼 상환 첫 해면 초기잖아요. 초기.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첫 해 지금 이 말대로면 누가 더 많이 갚는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원리금 균등. 그럼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억에서는. 맞아 틀려? 틀렸어요.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외우세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얼마 했어요? 4천. 원금 균등에서는 설마 그거 못 외워? 하루 종일 설명했는데 오늘. 4천, 5천 구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틀렸어요. 니은 최정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얘는 최정식은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금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소득 줄어드는 사람은 이거 사용하면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사람한테는 뭐가 더 적합해? 체감식 또는 원금 균등이 더 적합한 거죠.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5번.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기억번이 틀린 거 알아내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기억번이 틀린 거 알아냈으면 기억은 다 빼야죠. 네, 그래서. 그다음 디귿에서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냐?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체감식이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체감식. 리을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이자가 주는 만큼 반대로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랬죠. 늘어난다. 딱 개념 묻는 거고 기억만 뭘 묻는 거예요. 기억만.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그랬던 세 가지 방식 중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고 제일 조금 갚는 게 누구냐. 집에 가서 뭘 공부할지만 알면 돼요. 어차피 1년 내내 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1년 내내 했으나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고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뭐.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제일 좀 뭐라지 황당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듣자마자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자마자 나는 저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지. 더 좋은 일 하시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건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이 학원에만 오면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 돼버려.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걸 두 번 들어서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고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해서 알아듣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그게. 한 번 들어서 모른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학원에만 오시면 다 천재가 되셔갖고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들으면 되게 짜증내. 그래서 그게 선생님 잘못이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7번. 다음은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 그럼 뭘 물었겠구나. 저당시장의 구조를 물었으니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별하라는 문제를 물은 거예요. 그럼 1번. 1차 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랑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1차. 그에 반해서 2번. 2차 시장은 대출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그래서 1차 대출기관들은 어느 시장에서? 2차 시장에서 이 저당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맞는 표현이고. 4번. 1차 저당 대출자들. 은행이잖아요. 은행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걸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올려도 되고, 그럼 자금 여유가 없더라면 이걸 내다 팔아도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5번. 2차 시장에는 얘가 2차 시장에서 저당이 유동화될 때 원래 저당 차입자는 이거랑 직접적 관련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고. 8번하고 10번은 근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회 때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풀고요. 두 개 문제 비슷하니까. 9번을 먼저 볼게요. 주택저당 채권. 이걸 줄여서 MBS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이 유동화됐을 때 발행되는 증권이죠. 그러면 저당이 유동화되는 거에 효과. 이렇게 물은 문제입니다. 저당 유동화의 효과.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수요자들은 어떤 효과를 봤어요? 대출자가 돈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고 그랬죠. 그럼 1번은 빠졌네. 2번 금융기관은 어떤 효과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걸 유동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빠졌네. 3번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MBS라는 상품이 차입자가 갚는 이자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자 갚는 동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3번도 빠졌네. 4번 정부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하여 정부가 일단 발행하는 건 아닌데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하겠죠. 그럼 이 부분도 일단 틀릴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 이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럼 효과를 보자는 거죠. 아까 저당 유동화 효과에서는 그만큼 대출받기가 쉬워지니까 수요자들, 즉 차입자는 뭐라고 할 거다? 집 사러 갈 거라 했잖아요. 그럼 수요 어떻게 된다? 증가. 장기가 되면 뭐도 늘어나겠어요? 공급도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뭘 묻고 있어? 단기 효과만 물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안 늘어요. 그럼 수요만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올라가.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뭐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수요 공급 또 나온 거예요. 5번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유동화되기 전에는 대출자들이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동화됨으로 인해서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주택 자금 공급도. 자금 수요도 늘고. 그래서 답은 4번 틀렸습니다. 8번하고 10번이 문제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문제 안에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묻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라 불러. 그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렵다고 봐요. 하나만 딱 물은 게 아니라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물으니까. 8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 부르는데 1번 부동산 시장은 권리 교환, 가격 결정,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럼 이건 시장에 뭘 물은 거예요? 기능. 옛날에 배웠던, 지난달에 배웠던 기능.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그럼 수요자 금융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집 살 사람한테 빌려주는 저당대출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저당대출이 확대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은 뭐하러 가겠어요? 집 사러 가겠죠. 그럼 주택수요 증가, 그래서 주택경기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그럼 2번도 맞았네.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의 금리는 변동금리의 금리보다 높죠. 그럼 아까 풀어봤잖아요. 그럼 3번도 맞았네. 문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별하는 문제 낸 거고. 4번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LTV와 DTI가 변경되면, 그럼 LTV와 DTI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있고 적게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겠죠. 그럼 4번도 맞았고. 5번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 그럼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저당시장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1차 저당시장이에요. 1차 시장.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대출되는 시장이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 이건 어디다? 2차 시장이잖아요. 그럼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이 어떻게 되는 시장? 공급되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다르게 어떻게 부르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시장이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니까 이 둘의 위치가 일단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그 다음 말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이나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은 금융시장으로 안 봐요. 이건 금융시장은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금의 차익과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당이 유통되는 시장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건 이건 금융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두 군데가 틀린 거죠. 그 다음 10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구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그럼 이건 금융의 기능을 물은 거고. 2번 주택소비금융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수요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담보인정비율 LTV는 뭘 기초로 대출금의 크기를 제한한 거예요? 내가 담보로 맡길 부동산 가치. 그럼 DTI는 뭘 기준으로 대출금의 크기를 기한 거예요? 나의 소득. 그럼 3번도 빠졌네. 4번 2차 저당대출 시장은 실제로 저당이 유통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당대출 원하는 수요자랑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건 어디다? 1차죠. 1차. 그럼 4번이 틀렸네. 5번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하고 있죠? 주어가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이요.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초반에, 즉 초반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대출 직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출 직후. 그 초반에 갚는 원리금이 어떻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많으니까? 원금 균등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8번하고 10번은 한 군데에서 묻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에서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LTV와 DTI, 그 다음에 그 얘기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시장의 구별, 그 다음에 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묻고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이렇게까지 묻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물어보면 8번과 10번의 공통점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지문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게 훨씬 많아져서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개발 관련은 못한 부분 마저 하고요. 간편까지 끝낼 거예요.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가면 1, 2월 달 순환이 한 순환 다 끝나네요. 그래서 2월 남은 기간은 무조건 뭐 공부하시자? 투자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